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같은 고물가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다는 겁니다. 고물가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또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올린 금리 역시 가계와 기업에는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물가냐 경기냐, 이 한은의 고민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과연 한은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모두 잃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물가는 계속된 이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일단 당분간 물가가 5% 내외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는 5% 정도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당분간 5%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 얘기는 물가는 아직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의문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한국은행은 그 물가 수준이나 물가 수준의 상승률인 그 인플레이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그 최고점은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020년 물가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물가 수준이 109에서 거의 평행선을 7월부터 그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 수준의 증가율, 인플레이션율은 7월에 6%를 넘어서더니 지금 11월에 5%로 5.0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그 기대는 내년까지 이런 5% 내외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천천히 거의 수평과 같은 수준으로 천천히 하락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물가 상승 빨간 선은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수치인데 밑에 보면 근원 물가라고 이제 맞습니다. 변동성을 제거한 농산물과 맞습니다. 석유류를 뺀 근원 물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추세는 오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지금 그래프에 보여주고 있는 근원 물가라는 게 이제 물가의 소위 기조적 흐름, 그 보여주는 그 근원 물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석유류와 그 농수산물을 제외한 물가의 상승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말부터 이제 그 급하게 오르던 원유 가격과 그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고요. 하지만 서비스업과 그리고 그 에너지 가격 중심으로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값과 전기료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8%까지 올라간 근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상승률은 이런 그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기 나왔던 근원 물가라는 거 말고 조금 이제 유사한 걸로 우리가 쓰는 게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CPI를 보는데요. 뭐 근원 물가가 거의 유사하지만은 그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근원 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7월 이후로도 지금 전체 CPI는 떨어졌지만 그건 계속 0.1%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간 부분은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게 이제 안정화를 가져왔던 부분이고
그 외 다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이게 사실 유가가 다시 반등해서 CPI가 올라가는 부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근원 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실질 소득의 감소, 즉 본인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가처분 소득이 줄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 상승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상승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그게 또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가 재점화된다 그러면은 네.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근원 물가에 따른 임금 상승이 그걸 촉발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보는 물가 상승률 내년도 전망치는 3.6%라고 해요. 근데 글쎄요, 지금 수치를 봤을 때는 3.6이라는 숫자가 가능할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이제 근원 물가 안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네. 상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어쨌든 간에 상품 부분은 원유 가격이나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상품 부분은 미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올라가냐 보니까 서비스 중에서도 비주거 부분, 그게 이제 뭐 교통, 그다음에 교육, 보건 이쪽, 그리고 주로 임금에 많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은 굉장히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한국은 반대입니다. 상품 쪽이 오르고 있고요. 서비스 쪽은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원이 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럼 한국은 이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근원 물가 중에서 상품 부분이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쪽에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정부가 누르고 있던 부분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에너지나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부분과 예. 통신요금 같은 부분들을 이제 관리 물가라고 정부가 직접 가격 컨트롤하는 관리 물가라고 합니다. 관리 물가를 제외하고 지금 근원 물가를 재면 원래는 4.8인데 5.1까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 관리 물가 부분 쪽에서 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한전 이슈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 누르고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누르던 부분들이 계속 상승의 역할을 한다면 근원 물가 쪽에 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존재하게 됩니다. 허 교수님, 근데 지금도 그 말씀해주신 관리 물가라고 하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 요금, 뭐 가스 요금, 또 뭐 택시비 같은 것도 지금 요금 인상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은이 생각하는 정도의 물가 어떤 안정 그런 부분은 좀 이루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세영 교수님이나 뭐 성환 교수님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결국은 물가가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천천히 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할 거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CPI 기준으로 본 인플레이션이 5%인데요. 내년에 이제 예측치가 3.6%.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상반기 쪽이 좀 높고 하반기 쪽이 좀 낮을 거라고 상부하가 생각을 되겠다.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6은 내년에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아마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닐까. 최선의 시나리오로 지금 최선의 얘기한 시나리오라고 거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최선의 시나리오를 3.6으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한 것이다라고까지 해주셨는데 김세영 교수님 어떠세요? 뭐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상승 상방 압력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내년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3.6%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그 전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8% 정도 인상할 것을 가정하고 추계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산업자원부나 정부에서 또 국회도 거의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전기료를 거의 50% 이상 올릴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3.6%보다는 더 오를 게 제가 보기엔 확실하고 단순 계산을 해봐도 그 지금 전기료가 이렇게 50% 이상 오르면은 전체 CPI가 막 0.5% 정도는 오르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3.6%를 넘어서 4%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평균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그렇다면은
뭐 한은이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한은은 이 추정치를 그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미 지난주에 지금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게 그 전기료 한전의 여러 가지 아, 복잡한 네네. 문제로 전기료 상승을 지금 작년보다 2배 이상 거의 50% 이상 상승시키기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이 한국은행의 내년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아마 곧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올해 뭐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의 한국은행의 목표치 그리고 전망치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내년 거는 지금 물가 목표치가 3.6이긴 한데 내후년은 2.5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은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치에 어느 정도 근접한 시기가 내후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생각인데 3.6이 불안하다면 2.5라는 숫자도 같이 연동해서 불안해지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3.6이 불안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5도 불안할 수 있고 이제 상반기에 한 5% 정도 유지하고 있고 하반기에 그보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3.6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2.5까지 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베스트 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트 시나리오 상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그 한전에서 이제 그 인상분을 올해보다 2.7배 정도 내년 인상분을 더 높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올해 인상분보다 1.9배 정도 높게 잡고 높네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두 회사 모두 적자폭이 굉장히 심한데 네. 한전은 34조 정도 적자가 34조. 예상되고 그리고 가스공사만 해도 8조 8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시에 있는 그 지하철 요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입법 단계에서 노년층에 대한 무임 승차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 부분이 지금 이제 입법 단계에 있는데 만일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7년 동안 지금 지하철 요금이 묶여 있거든요. 네, 묶여 그래서 있고,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아무튼 공공 요금들이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고 그 여파가 내년에 계속 간다 그러면은 내년에 3.6% 그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좋게 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세 가지고 분이 있습니다. 공이 인정해 주시는 게 내년 3.6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뭐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에는 지금 이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적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지금 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전력입니다. 한전인데 34조 원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난이 너무 심각해져서 한전채 채권을 발행하는 한도를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늘리는 한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법으로 인해서 한전채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라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시장의 채권들에는 뭐 일종의 매력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력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게 얼마나 그 채권이 안전하냐라는 건데요. 안전하다는 건 채권은 사실은 종이 조각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채권 채무에 대한 그 지급 이행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느냐가 안전도인데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채권들은 국채지방채랑 은행채,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그리고 한전과 같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굉장히 신용 등급이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는 거고요. 또 어떤 데는 조금 더 안전한 자산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채권 시장이 지금처럼 돈이 이제 씨가 마르고 있을 때에는 한전채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채권이 너무 많이 발행되게 되면 네네. 상대적으로 좀 더 불안한, 좀 불안정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첫째, 자금이 돌지 않을 거고요. 그쪽까지는. 둘째, 자금이 돌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만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이 기업들,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요. 나아가서 볼 때는 신용 경색 등을 통해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채가 일종의 블랙홀처럼 자금을 막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이시죠? 네네. 경제학에서 저희가 보통 그런 걸 구축 효과라고 부르는 구축 거죠. 효과. 네네. 그러니까 무언가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네네. 상대적으로 덜 좋은 것을 밀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금을 채권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를 높여서 부담을 크게 가져가서라도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10월 초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났고요. 그걸로 인해서 채권 시장 전체가 이제 경색이 돼 버렸고 쉽게 표현을 드리면 이제 모든 종류의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고 채권을 그 새로 발행할 수도 없고 채권이 거래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차환도 잘 안 예, 된다고 굉장히 하니까요. 위험한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연말에 기업들이 자금 수요가 많은데 자금을 수여하는 방법이 이제 짧은 기간에는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리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회사채 발행이 안 돼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 이제 기업 대출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과 11월에 보면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이 매달 10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이 역사상 가장 큰 증가율인데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게 지금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를 볼 수 네네. 있는 상황이고 그게 더해서 말씀해주신 그 한국은행 한전의 그 회사채가 네, 이거 한전채. 네. 특수채라고 하는데 예, 예. 이 발행이 되면은 이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이 한전의 회사채를 다 사버릴 거기 때문에 워낙 매력적이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기업은 이거 발행할 수도 없고 따라가기 힘들죠. 따라가기가 예. 힘들고 더 굳이 발행을 하려면 이자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는데 이자를 그렇게 많이 주느니 은행에서 빌리는 게 더 이자가 싸니까 더 은행의 기업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의 상황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판단인 맞습니다. 거죠. 그 보통의 상황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회사채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덜 주니까. 네네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은행에 고금리를 주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전의 상황이 지금 뭐 기업들까지 전이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은행채나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됐을 때는 개인 가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아무래도 약간 2차적인 상황으로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더 많이 건너가야 되겠죠.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업 채권이 이제 시장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네네. 조금 이거를 한전법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네네. 지금 한전법을 통과시켜서 한전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요금 인상이 높다고 그랬었는데 예, 예. 그거보다 더 훨씬 높게 해야지만 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그만큼 있습니다. 적자가 심각하다는 적자가 심각합니다. 얘기겠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마 주총을 하기 전까지 한전법이 통과되고 이게 다 준비가 되어서 내년 3월에 채권을 더 발행해야지 그나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인상분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다행인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은 이게 통과시키더라도 이제 당장 물량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마 예. 이게 내년 3월에 그 주총을 하게 되면 아마 4월에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일에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과 같이 이렇게 우량채가 확 풀려버리면 회사채들은 거의 공룡이 뭐 나타나는 예, 거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좀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은 있습니다만은 내년 4월까지 이제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느냐 이 부분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정도에나 채권이 뭐 주총을 통과하더라도 아마 예. 풀릴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 안정 목표를 점검하는 상황에 한국은행이 꺼냈던 카드들은 금리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여왔는데 11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금통이죠.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이후에는 이창용 총재가 이제 최종 금리 수준으로 3.5%에 대한 뭐 합리성을 좀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3.5 정도 앞으로 한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이 운영 상황 점검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5%는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소통을 한 얘기지 뭐 약속을 하거나 정책적인 약속을 한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12월 FOMC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12월 회의가. 네. 11월에 3.5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은 그 당시에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원화가 조금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율 쪽에서 대응 전선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가계부채나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리고 싶었던 안 올리고 싶었던 상황에서 조금 일종의 이제 약간의 구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12월에 FOMC 결과를 나와 보니 생각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지금 뒤가 좀 길어질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2% 금리 타겟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12월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미국도 상당 기간 동안 긴축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가는 거죠. 그렇죠. 속도는 더디더라도 길게 가겠다는 얘기를 했기 거죠. 때문에. 길게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한은도 그렇게 되면 국제 자금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환율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5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약간의 유보를 좀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창용 총재 얘기는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3.5라는 목표치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달라진다는 게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되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쪽으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 현재 거죠. 3.25니까 네네네. 여기에 스테이 하겠다는 얘기로는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뭐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국제 금융시장에 풀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종식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좀 국제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금리로 봤을 때는 상방 쪽으로는 갈 수 있으나 하방 쪽으로 수정치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3.5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우리도 4에 대한 숫자, 4%에 대한 뭐 준비, 대비도 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12월에 그 미국 연준이 그 금리를 0.5% 올리고 또 그 미국 내년 경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지속될 것이고 연준이 여기에 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이런 강한 그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하면서 그 미국의 그 지금 연준에서 그 평균으로 계산한 점도표 지금 FOMC 위원들이 내년 말에 금리 를 예측한 것은 5.1%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평균치가. 평균치가 이제 5.1%인데 지금 미국이 그러면 내년에 0.5%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1.5%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우리나라 3.5고 미국은 5% 이상으로 가면. 근데 한국은행의 그 스탠스를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그 기준금리 차이가 1% 이상 나면은 외국인 자금도 빠져나가고 환율 방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로 오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환율도 안정되고 외국인 자금도 결국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약 1.25% 정도의 그 한미 간 기준금리 차이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경제 체력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국의 그 12월 연준의 그 의도대로 만약에 한미 간 금리 차이가 1.5% 이상으로 나면은 이게 견디기 힘들지 않나 이런 판단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3.5% 이상으로 4%에 가깝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요. 내년 1월 말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몇 퍼센트 올리느냐에 따라서 0.5%를 올리고 또 그 발표에서 더 올릴 것이다라는 강한 신호를 주면은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4% 가까이 올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가까이 올릴 수 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미 연준이 최종 금리 목표를 5.1 평균치로 봤을 때 근데 25bp씩 단위로 요즘에는 하는 편이니까 5.25 정도로 본다면 1.25%포인트의 격차가 우리랑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4%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금리 격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아마 이 외국인 자금이 움직인 데 있어서는 이제 명목 금리 못지않게 실질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 상에서 한국이 아직까지 불리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이제 자본의 이동이 미국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이창용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3.5를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거는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왜 지금 파월 의장이 줬던 메시지 저는 12월 달에 어떤 결과가 그 FOMC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파월 의장이 줬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제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일 것은 속단하지 말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속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간다고 얘기했을 때 금융시장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금리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과잉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그런 금융시장의 과잉 반응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아마 파월 의장도 이제 끝을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약간 열린 흐렸고 결말로. 열린 결말도 같고
아마 이창용 총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금융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됐다고 해석을 좀 해주시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물가 상황, 기준금리를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물가 어떻게든 잡아놓겠다라는 얘기고 거기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고용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황 그리고 굉장히 고용이 튼튼하다, 단단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떻게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으로 또 좀 해석이 되고 그게 계속 금리를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CPI와 고용 지표 중에 지금 미국 연준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타겟은 CPI고요. 네네. 그리고 그 타겟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해 주는 게 고용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료가 되고 있군요. 네, 왜냐하면 CPI를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고용 쪽이 너무 안 좋아진다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사실 정책의 분기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CPI를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끼가 지금 제가 토끼를 쫓고 있는데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고민을 해야 잡아야 되겠죠, 이제. 하나를 잡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금리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그 다음에 빅 스텝까지 했는데도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CPI를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경제는 버티는 것 같네. 그럼 우리는 더 열심히 얘를 잡아야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최근에 뭐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에 왜 이렇게 실업률이 안 꺼지냐,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 하나는 이제 연준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셨다가 최근에 이제 연준을 잠깐 방문하고 오신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네. 그분 얘기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여쭤보셨대요. 너희들 금리 이렇게 올리는데 왜 이렇게 안 떨어지, 실업률이 안 올라가니? 물어봤더니 우리도 모른다가 답이었다고. 모른다고요? 네, 우리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전대미문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이제 생산망 교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디맨드 쪽에서는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 디맨드가 다 상품 디맨드로 넘어갔죠. 비대면이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5월부터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GDP의 22%씩 뿌리기 시작했고요. 살포했죠. 네.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원유 가격 오르고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잡아야 될 게. 대형 이벤트들. 그러니까 이게 스냅샷으로 원 바이 원 하나하나 분석을 해도 정말 큰 이슈들이 몇 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근에 고용이 만성적인 구조적인 지금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유는 코로나 때 대사직이라는 이제 그레이 레지그네이션이라는 현상이 있었고요. 다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민자가 그만두고. 줄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레이버 마켓에서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 예를 들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막 누른다고, 그러니까 노동 수요를 막 누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급이 이미 더 부족한 상황, 더 부족한 상황이면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기조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기조들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네. 이거는 지금 당분간 어떻게 보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어쨌든 미국의 지금 고용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뭐 꺾이는 시점이라든지 좋지 않아지는 이제 완전 고용을 깨는 시점이 왔을 때쯤에나 미국이 속도 조절이나 혹은 뭐 인하로의 피벗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역사상 거의 가장 빠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고용이 탄탄해서 그런 것이죠. 이 지금 현재 고용이 나쁘지 않다는 거는 뭐 학계나 미국 정부나 연준이랑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더 빨리 올리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뭐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에 이제 연준의 표현을 따르면 파라마운트 임포턴스라 그러는데 네. 극상의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제일 우선권이 주어진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시간을 좀 2, 3년 늘려서 보면은
그 연준이나 그리고 정부 관료나 미국의 정부 관료나 경제학자들이 사실 더 관심을 두는 건 고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벨상을 받으신 그 로버트 실러 교수의 서베이 논문도 있는데요. 거의 6대4 정도로 이 지금 연준의 공무원이나 그 경제학자들이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월급만 똑같이 올라주면은 사실 소비자들은 피해 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한데 그 불경기가 오거나 고용이 악화되면은 말 그대로 소득이 깎이거나 그렇죠. 회사에서 나가는 이런 직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는 연준이나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이 고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 고용이 꺾이는 신호가 오면은 연준은 틀림없이 이 금리 인상의 기조를 바꿀 게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고요. 지금 숫자로만 보면은 내년에 그 미국 연준도 12월에 발표를 했지만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5%고 OECD나 IMF도 비슷한 수준에서 전망을 하는데 예. 이 0.5% 내년에 경제 성장을 하면은 지금 3.7%인 실업률이 거의 5%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네. 이 실업률이 1% 이상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라서 정말 그 허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시장 안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이 내년에 경기가 차가워지고 하락하고 그 실업률이 올라가서 그 고용이 안 좋아지면은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뭐 정책 변화는 고용에 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미국은 어쨌든 뭐 고용 상황 완전 고용에 정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이 뭐 그렇게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좀 빨리 또 많이 크게 올려도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문제는 연준을 따라갈 수 없는 다른 나라들인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수출 쪽의 경제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점점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침체는 아니다. 경계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수출 말씀하셔서 수출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네네. 11월 달에 적자였고요. 12월 달도 초반 열흘까지만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수출은 20.8% 줄어들었고 수입은 7.3%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수입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9개월 무역 적자는 이제 연속 무역 적자로 이미 네. 확정된 상황이고요. 이게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미국에서 NBR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은 네네. 경기 침체라 그러면은 두 분기 연속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를 올해 보는데 1, 2분기가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2.8% 정도 생각을 하지만 내년에는 1.7%까지 이렇게 낮춰보고 있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이 표현을 쓸 때 이제 경계선에 있다 이런 애매한 말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조금 뭐라 그래 경기 침체 현재 인정을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쓰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최근에 뭐 정부에서 나이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젊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2년씩 젊어졌다 예,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효과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일에 정부에서 경기 침체란 말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춰라라는 압박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고 아직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아니다라고 하기도 좀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지가 않고 예. 또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순간 하늘의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그런 하늘의 압박을 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이고 하지만은 경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표들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 경계선은 있다 안 있다라는 표현 자체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기 침체 와 있나요, 우리는? 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가고 있다 보세요? 예. 허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그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은행에서 가진 인포메이션이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재 성장률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롱런 트렌드, 그러니까 장기 어떤 경제 성장 추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GDP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다 볼 수 있지만 네네. 매 분기. 하지만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것을 추정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추정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이제 총재께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총재께서는 그 자료를 숫자를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지점이 이 장기 성장 경로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는 아직은 그 밑으로 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못 보는 정보 때문에 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지금 1%대 성장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 하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저도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성장률이 계속해서 뭐 5년 단위로 끊어보면 점점 평균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성장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1.7로 내려간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침체 가능성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창용 총재 말을 표현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경계선에 있지만 언젠가는 경계선, 특히 내년에는 이 경계선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나 돌아가는 그 경제적인 어떤 형국들을 보면 내년 초반, 특히 초반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네네. 아무래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 추세적 성장 경로를 근처를 바운드하고 올라올 가능성보다는 그 밑으로 약간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김세영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경기 침체 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가 침체냐 아니냐를 정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거의 확실한 거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안 좋다는 거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기업 활동이나 우리의 수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나쁜 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한국은행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1.7%로 보고 있고 그리고 OECD는 뭐 1.8%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아시아개발은행이 1.5%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예상한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충 뭐 2.8%에서 내년에 1.5로 하락을 한다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네네. 그러면 성장률이 거의 1.3% 하락을 하는 건데요. 그렇네요. 이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은 거의 사람의 체온의 비율을 많이 하는데 네네. 사람 체온이 1도 이상 내려가서 영원히 가면은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거의. 저체온증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이 1년 만에 1.3%가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충격이고 그 경제가 그 기술적으로 뭐 하락세에 들어갔다, 불황이다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엄청난 충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긍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바라보는 뭐 OECD나 한국은행이나 KDI도 거의 1.7에서 1.8 사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0.9%나 1%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다들 예측하는 거는 맞다고 보입니다. 단순한 기후로 좀 들리지 않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경제 상황에 대한 뭐 경계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이자 부담도 점점 커지면서 대출을 좀 꺼리는 상황이 됐죠.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을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해묵은 숙제이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하는 숙제가 가계대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대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그 10월 말 우리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을 보게 되면 0.24%였습니다. 근데 가계 대출만 딱 보면은 0.22%였거든요. 그 연체율이. 네. 그리고 가계 대출 그게 물론 지난달보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올해 6월 달에 최저 수준이었고 가계 대출이 그 연체율이 조금 올라간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가 한창 있을 때 네네. 가계 대출 연체율이 0.27%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0.05% 포인트 더 높았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계대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묵은 숙제이긴 한데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기업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난 5월달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연체율이 증가하는 게 가계대출도 증가하고 기업대출도 증가하지만 기업대출 쪽에 연체율 증가율이 2배 정도 나온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기업 채권 시장도 좋지 않고 네네. 부동산 PF 안 좋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도 높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기업
그 대출의 그 문제를 좀 더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기업 상황이 대출.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연체율이라는 게 지금 잘 우리가 체감을 할 정도로 잘 공개가 되고 있나요? 가려져 있는 지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히 저는 방금 전에 성환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다 드려서 오히려 제가 할 말이 똑같은 의견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부채 연체율도 중요하지만 네네. 지금 지금 기업 부채 연체율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훨씬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저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금리의 상승이 가계보다는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쪽에서는 향후에 봤을 때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계 쪽보다는 기업 쪽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걸 관리할 수가 있나요, 근데? 대출 부분을? 기업이 사실은 뭐 대출 상환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뭐 아까 부동산 PF 말씀 잠깐 주셨지만 내년 상반기에 막아야 될 부동산 PF 차환이 29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계속해서 돌려서 막는데 상황이 좋으면 돌리는데 그러니까요. 안 좋으면 사실은 이제 돌려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언젠가 터질 수 있죠. 예, 그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좀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김세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부채 쪽은 은근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하지만 지난 5년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감독기관들이 이 연체율이나 그 배드론이라고 하는 네네. 그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그런 대출에 대한 상당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그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취약차주라고 하는데 이 다중채무 여러 기관에서 네. 돈을 빌리고 그리고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전체 대출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5% 정도고 대부분 가계대출은 사실 고소득자에게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됐던 그 기업 대출은 지금 우리가 뭐 대기업 30대 대기업의 계열사 40%도 지금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그 이자도 못 갚는 그 한계 기업들이 네.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약점들이 지금 이자가 오르면서 상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사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인상이 또 우리 경제에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서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1%대 성장이 예상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체온이 점점 더 낮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저체온증까지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어야 되고 또 몸에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경제의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 참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도 경제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올해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정책 당국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세환 교수, 성환경 교수,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